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벤담, 밀, 그리고 피터 싱어라는 세 명의 공리주의 사상가를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칸트는 우리 윤리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나 규칙을 정할 때에도 우리가 은연중에 칸트의 사상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칸트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칸트가 살았던 또 칸트가 생각했던 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칸트가 살았던 시기는 칸트가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사나 아니면 중학교 때 역사라는 과목을 통해서 15세기부터 14세기부터 16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배워왔을 겁니다. 자, 14세기부터 16세기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르네상스라는 시기입니다. 자, 르네상스라는 시기는 문화 부흥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신 중심의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의 사회,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문화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동설을 얘기했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도 15세기부터 16세기를 살았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유인력의 법칙을 주장했던 뉴턴도 17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17세기, 14세기부터 16세기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서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부를 만큼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칸트는 인간이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따를 수 있는 도덕 법칙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만이 따를 수 있는 도덕 법칙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단 자연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 그리고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다 법칙으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자연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자연 법칙은요, 인간이 따르고 싶지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싶다고 해서 옥상에 뛰어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 위로 날아가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 중력의 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다칠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 육체가 있는 한, 현실 세계에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자연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도덕 법칙을 보도록 합시다. 도덕 법칙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선생님과 학습지를 보면서 같이 배워보겠지만 이것은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도덕 법칙을 따르고 싶다고 하면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고 싶다고 하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같이 배우겠지만 칸트는 이 도덕 법칙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육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자, 인간의 이성. 자, 여기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이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인간의 육체가 관여하는 세계, 인간의 육체가 존재하는 세계를 칸트는 현상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인간의 이성이 존재하는 세계를 예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칸트는 세계를 두 가지 세계로 나누어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간도 육체가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중적인 인간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학습지에 1번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고,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이성적 존재.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는 이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육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지고 있고, 다른 식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공리주의에서 얘기했듯이 인간과 동물은 육체 또는 감정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생각했을 때는 인간과 동물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나 직관적으로. 자, 그러면 칸트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 정답이 있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고 이것에 해답을 내리기 위한 말이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윤리 형이상학 종초라는 책에 있고요. 또 칸트는 이 책 이외에도 3가지 비판책을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서. 자, 여기는 순수 이성 비판이 있고요.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 있고요. 자, 이 3가지 책을 나중에 종합해서 윤리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결국에는 이 3가지 책이 윤리 형이상학, 윤리라는 학문을 정립하는 데 쓰이기 위해서 배경을 만들어 놓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비판이란 단어,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저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비판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객관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사유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비판입니다. 철학적인 용어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비판은 좀 다릅니다.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자, 이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오늘 배울 윤리 형이상학 종초라는 책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학습지, 배경은 이제 끝났고 학습지를 보면서 의무론이 무엇이고 칸트의 의무론은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의무론. 자, 이 의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duty라고 하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의무는 공리주의도 의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원칙이 떠오르지 않나요? 공리주의 하면? 네, 그렇죠. 우리 공리의 원칙이라는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었고, 우리 인간은 그 원칙에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칸트의 의무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때 말하는 의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리 원칙에서는 일정 정도 인간에게 강요된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칸트 의무로는 강요적인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스스로 만들어낸 법칙들을 자신이 이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따라야지 라고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의무의 뉘앙스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론 사상이란 봅시다. 의무론의 의미.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잠깐만 모니터가 꺼졌어. 보편 타당하며 필연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 보편 타당하다. 자, 일단 보편. 자, 법칙, 우리 자연 법칙을 보도록 생각해 봅시다. 자, 자연 법칙,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또는 브라질에 있든 이 자연 법칙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살았든 현재 살았든 그리고 100년 후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 법칙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는 것을 보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당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보편, 타당한 자연 법칙이 있고 필연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법칙이 있고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존경하여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이라는 것이 칸트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윤리사상이 의무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의무론의 특징,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중시한다. 자,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이 있으면 인간에게 의무로 주어지는데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다시 가져와 보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습니다. 자, 자연 법칙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도덕 법칙도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라도 인간이 가져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 살인을 하지 말라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지켜야 하는 그런 도덕적인 법칙이 된다라는 얘기. 자, 이제 칸트가 이런 예시를 들거든요. 자, 살인마가 어떤 여러분들이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가 이제 도망치고 있는데 여러분을 만났어요. 야, 살인마가 나를 뒤쫓고 있는데 제발 나 여기 숨을 테니까 나 없는 척, 나 못 봤다고 한번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딘가 숨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살인마가 쫓아옵니다. 야, 네 친구 어디 갔어? 혹시 한 명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이때 칸트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 법칙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상식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죠? 자, 우리 살인마에게 내 친구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려주면 내 친구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살인마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칸트는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거짓말이 허용이 되고 저럴 때는 거짓말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다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덕 법칙으로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여러분들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칸트의 의무로는 여러분들이 선한 동기,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나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선한 의지가 있다면, 또 그 선한 의지로 인해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옳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동기주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점이요. 동정심 같은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감정 때문에 하는 동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동정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아픈 사람이거나 정말 불우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말 나쁜 사람인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동정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동정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러한 동기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는 선의지라는 동기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의지라는 동기. 자, 이 선의지도 좀 이따 바로 배울 거예요. 또는 의무에 대한 존경심 같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선의지와 의무에 대한 존경심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의무로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중시하고 행위의 동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심 같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이 선의지 또는 의무에 대한 존경심 같은 그런 동기를 중시한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자,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 자, 이 말과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데,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라고 해서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자,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살인자에 대한 동정심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행위를 한 것은 그것이 의무에 일치하는 것 같지만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와 또 의무에 일치하는 행동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위가 시작되는 동기, 목적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에 일치한다고 해서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고 그 행동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항상 도덕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칸트의 의무론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 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중적 인간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을 보여주면서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자, 인간은 자연법칙이 지배를 받는 자연적 존재인과 동시에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적 존재이다. 자연적 존재인과 동시에 이성적 존재이다. 자,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고 이성적 존재이다. 자, 자연적 존재는 아까 칸트는 세계를 2등분한다고 했었죠. 이원적 세계관이라서 자연적 존재는
어떤 세계를 살아간다? 현상계와 예지계? 그렇죠. 자연적 존재는 현상계를 살아가고요. 자, 이성적 존재는 예지계를 살아갑니다. 자, 자연적 존재로서 육체가 있는 이 인간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고 또 욕구를 가지게 되죠. 자,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욕구, 감정, 욕망 이런 것들 칸트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향성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이끌리는 성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엇에 이끌리는 성향.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또 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죠. 또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 자, 어떤 물체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끌리는 것을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감각이 외부 사물을 접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외부 사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에 이끌리는 성향으로서 경향성도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것은 외부 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는 타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타율적인 것은 칸트가 보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율적이라는 것은 인간과 맞지 않다. 자, 3번 가로 봅시다.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자유와 존엄성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답하는 것이 칸트 철학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결론만 말해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도덕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상계는 이렇고 예지계에서는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따르는 것. 자,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따르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자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자율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는 겁니다. 자, 벌써부터 칸트 사상이 어렵죠. 네, 칸트가 굉장히 어려운 사상가이긴 합니다. 독일 철학자인데요. 독일 철학자들이 대체로 어려운데 칸트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구조 자체가 좀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에게 구조를 짜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밑에 있는 박스 내용은 밑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선의지를 봅시다. 자, 간혹 이렇게 선한 의지라고도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선의지,
그리고 자, 선의지라는 것은 학습지에 나와 있듯이 어떤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한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의지. 자,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선의지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건이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될까요? 자,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양보한다. 이거는 당연히 조건이 붙은 거죠. 자,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그냥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나는 행하는 거야. 여기서는 어떤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의지는 우리가 그 행위가 그냥 옳다라는 이유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사회에 이익이 된다거나 그것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직 선의지만이 유일하게 항상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자, 행위의 결과는 수많은 변수와 우연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아까 선생님이 친구가 살인마에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살인마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칸트는 왜 그 결론을 내렸느냐? 물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도덕 법칙이긴 하지만 친구가 어떻게 될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서,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친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정말 달리기가 빨라서 저 멀리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살인자가 가다가 그냥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또는 의지를 상실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살인자가 돌부리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그 결과를 인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옳기 때문에 행하고자 한다는 것만으로 항상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 의지의 선함은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자,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내가 행하려고 한 의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당연히 저 행위가 도덕 법칙이고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행위를 했는데 아까 말했죠.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결과가 나쁘더라고 하더라도 선의지가 시키는 그 행위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지도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박스에 있는 원문을 보도록 합시다. 이 세상 밖에서조차도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의욕함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욕함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선의지는 항상 그 자체로 선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유익하다거나 무익하다라는 평가는 선의지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왜?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선의지고 이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만이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 법칙이란 무엇인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생각보다 짧죠. 도덕 법칙. 2줄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칸트 사상을 이해할 때에는 도덕 법칙과 정언 명령과 의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혼동될 거예요.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칸트에 있어서 도덕 법칙이 곧 정언 명령이고 정언 명령이 곧 의무입니다. 다만 정언 명령은 도덕 법칙이 나타나는 형식이라는 표현이고요. 의무라는 것은 인간에게 도덕 법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거고, 자, 도덕 법칙이 뭔지 봅시다. 도덕 법칙의 의미.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다. 한 문장인데 굉장히 많은 말들을 담고 있죠. 자,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적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율적. 인간, 이성적 존재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따르는 것. 도덕 법칙. 그리고, 자, 보편타당하다.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연히 여겨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괄호를 보면 이성적 존재가 스스로 세우고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적 실천 법칙으로서 명령으로 나타난다. 명령으로 나타나고 이때 우리가 정언 명령이라 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르는 것이 의무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예외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왜 의무로 주어지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향성을 극복을 해야 돼야만 이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경향성에 따르는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만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경향성, 귀찮아, 이런 거,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경향성,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이고 예외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정언 명령과 의무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도덕 법칙의 얘기인데요. 봅시다. 정언 명령의 의미. 어떤 조건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무엇 하라라는 형식을 가지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몇 분 했죠? 우리가 지금 34분 하고 있네. 아니다. 이 정언명령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도덕 법칙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칸트 시작 단계인데 굉장히 벌써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도 칸트의 이 의무로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칸트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